안녕하세요. 엄나잇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셀레스트 헤일리가 지었고 김성환 씨가 옮긴 책을 오늘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 시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비대면 시대죠. 이런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든 문자나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경우든 이메일도 되겠고요. 어느 상황에서든 아주 유용한 지혜가 이 책에 가득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아마존 독자들의 찬사는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영감을 준다. 나는 이 책에 별 100개를 줘도 아깝지 않다. 경험과 연구의 바탕을 둔 매우 실용적인 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 뛰어난 콘텐츠와 스타일, 모든 사람이 이 책을 봐야 한다. 매우 환상적인 책이다. 대화법에 대한 지혜가 가득하다. 이런 극찬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단절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사람들이 추천하는 이 책. 센스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을 이긴다. 어떤 사람과도 마음이 통하는 말 센스의 힘. 네. 목차를 보면 이 책의 내용을 꿰뚫어 볼 수 있는데요.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말센스 2.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말센스 3.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말센스 4.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말센스 5.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말센스 6.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말센스 7.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이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네, 말센스 8.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말센스 9.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말센스 10.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말센스 11.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말센스 12.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말센스 13.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말센스 14.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말센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이렇게 16가지로 나누어서 말센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말센스 15,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편을 함께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하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 나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WDET 방송국에서 프런트로 센터라는 쇼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 쇼는 디트로이트시의 예술과 문화를 주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내가 문화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미술관이나 극장 같은 것만 떠올리지 말기 바란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는 남극 탐험에 관한 책들도 다루었고 신호등의 역사와 무질서한 도시 확산의 위험성, 신개념 자동차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보도한 바 있다. 한 번은 환경운동과 인종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패널을 모집한 적이 있다. 미국 내에서 유색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 되지만 환경운동 집단 내에서는 그 비율이 12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 나는 그 이유가 궁금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나는 건설회사 CEO, 백인 남성과 환경운동 집단의 대표, 백인 여성을 한 명씩 초청했고 이 지역사회 조직의 리더로 활동하는 흑인 여성도 한 명 초대했다. 이 흑인 여성은 유색인종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토론 시간은 총 20분 정도 되었다. 나는 먼저 건설사 사장에게 인종의 다양성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해 회사에서 일하는 흑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았다.
그런 뒤 나는 여성 환경운동가에게 그녀의 집단 내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설회사와 비슷한지 물어보았다. 그녀가 답변을 하는 동안 세 번째 게스트는 머리에 쓰고 있던 헤드폰을 벗어 탁자 위에 내던지더니 발끈하고 성을 내면서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버렸다. 내면에 좌절감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분노였다.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흑인 여성을 따라 나가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여성을 가게 내버려 둔 뒤 그녀 없이 대화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나는 두 번째를 선택했다. 방송 도중 걸어나간 그 여성은 내 상사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인종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상사는 인터뷰가 시작된 지 90초밖에 안 된 상태였고 진행자 자신이 혼혈인인 만큼 흑인에 대한 편견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의 양심은 여전히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 소수인종의 참정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던 도중 스튜디오에 있던 유일한 소수인종, 유색인종 여성이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순간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마음이 불편해진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기회를 놓친 것만 같다. 어쩌면 그녀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녀를 따라 나갔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 여성이 스튜디오에서 걸어나간 이후로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는데 이 점이 정말로 가슴 아프다. 나는 방송인으로 일하는 동안 수천 번에 달하는 인터뷰와 수천 건에 달하는 토론을 진행해 봤지만 출연자가 나를 인종주의자라 비난하며 나가버리는 식으로 방송이 끝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남아 나를 괴롭히는 건 그런 실패 경험들이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성공한 대화보다는 실패한 대화를 곰씹으면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고민하지 않는가? 나는 이 실패 경험을 수년 후 지나서야 이해하게 되었다. 당시 한 교수가 인터뷰가 짧다는 이유로 분통을 터뜨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15분 동안 대화할 내용을 준비한 상태로 스튜디오를 찾았지만 5분 만에 인터뷰가 끝내버리자 내게 버럭 화를 냈다. 내 프로듀서 중 한 명은 그의 행동을 조롱했다. 저 사람은 뉴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나 봐. 나는 그 교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메모를 하고 사실들을 점검하는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아내나 동료들과 인터뷰 연습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아마도 인터뷰 당일 일찍 일어나서 세심하게 옷을 차려입고 인터뷰 내용을 점검했을 것이다. 인터뷰가 어떻게 진행될지 상상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뷰가 너무 빨리 끝나 그토록 정성 들여 준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말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났을 것이다. 결국 그가 분통을 터뜨린 건 특정한 기대를 품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아마 패널로 참석한 그 흑인 여성이 화를 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큰 기대를 품고 대화를 기다려왔는데 생각한 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자 즉시 실망하는 감정이 생기고 만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속상해하곤 한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을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어쨌든 다른 사람이 기대를 품는 것에 대해 내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나는 다른 사람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생방송 라디오쇼에서 그 기대를 전부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첫 번째 인터뷰를 위해 내 스튜디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앉더니 손으로 허벅지를 위아래로 문지르면서 가지고 나온 물병을 계속해서 조금씩 홀짝거렸다. 내가 물었다. 조금 초조해 보이세요. 네, 꽤 불안하네요. 두려워하실 것 없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면서 앞에 마이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와 친구처럼 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제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냥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 마음이 좀 놓이거든요. 정말 그랬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더 편안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내가 그녀의 기대를 바꿀 필요는 없었는데, 왜냐하면 일단 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그 정보에 맞게 그녀 스스로 자신의 기대를 바꿨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고, 그녀는 거기에 맞게 자신의 기대를 조율했다. 덕분에 우리는 환상적인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다. 잠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의사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그의 어떤 행동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는가? 그 의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해줄 때 편안하지 않았던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부러지진 않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약간 따끔거릴 겁니다. 골절이 생긴 게 아니라면 아마도 근육이 늘어난 것일 겁니다. 그럴 땐 그 부위를 싸매야 하죠. 의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얘기를 해줄 때 환자는 안심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환자를 대해주는 의사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설명하라. 이것은 내가 저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배운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이다. 게스트가 자리에 앉으면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제가 짧은 인트로를 읽은 뒤 당신을 소개할 겁니다. 대화에 할당된 시간은 약 12분 정도고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가락을 올리는 건 세그먼트 끝낼 시간이란 뜻이니 하시던 말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몇 안 되는 이 문장만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게스트를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채 차분히 대화에 임하는 게스트로 바꿔놓기에 충분하다. 나는 이 전략이 스튜디오 밖에서조차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최근 직장에서 한 직원을 징계해야 했을 때 나는 즉시 미팅의 목적부터 말해주었다. 제가 당신을 부른 건 공식적으로 질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해고되는 일은 없겠지만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일단 당신이 저와 회사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적은 당신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당신의 발전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려는 것이죠. 몇 달 후 그는 회사의 요청에 맞게 자신의 태도를 교정했고 심지어는 임금 인상까지 이끌어냈다. 아들을 꾸짖을 때도 나는 장황한 서론을 늘어놓거나 엄마가 아침에 뭘 하라고 했지? 처럼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단순히 이렇게 말한다. 엄마가 쓰레기 내다 버리라고 한 것도 잊어버렸지? 학교 가기 전에 내다 버려라. 그러면 내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를 내다 버린 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한다. 물론 다른 누군가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말하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 이 전략은 대화의 목적을 미리 생각한 뒤 당신이 바라는 바를 상대에게 말하도록 요구한다. 친구에게 속내를 털어놓을 때 당신은 단순히 기대어 울 어깨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조언을 구하는 것인가? 특정한 불만 사항 때문에 배우자에게 짜증이 났을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의 좌절감을 표현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불만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화를 나누려는 것인가? 당신이 원하는 바를 상대에게 말해라. 그래야 상대도 당신의 의도를 알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잠시 자신의 기대 사항에 대해 생각을 한 뒤 그 생각을 대화 상대와 나누는 태도는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 준다. 그것은 마치 사야 할 물품의 목록을 가지고 식료품점에 들어가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하면 복도를 돌아다니며 헤맬 필요 없이 필요한 물품만 사서 바로 나올 수 있다. 자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효과적인 대화의 무대를 마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들 중 하나다. 하지만 대화 상황을 생산적이고 비옥하게 만드는 데는 그 외 다른 방법도 있다. 그중 하나는 중요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느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나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의식적으로 시선 접촉을 유지하는 것 같은 몸짓 언어 기술들을 폄하한 바 있다. 나는 실제로 몸짓 언어에 초점을 맞춘 조언들 대부분이 쓸모없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동작과 어조는 종종 우리의 진정한 느낌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상대의 말에 진정으로 동의할 때는 하는 탄성과 함께 손바닥을 마주쳐서 그 말에 공감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반대로 상대의 말에 동의하기 힘들 때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입술을 앙 다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위는 의도적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아무리 짧은 대화라도 모든 대화에 기대를 가지고 임한다. 말하기 위해 입을 열기 전 당신 머릿속에 진행되는 것이 그 기대다. 비록 우리 스스로 대화가 진행되는 방식을 항상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자신의 기대를 상대와 공유하고 대화에 임하기 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인식함으로써 개방적이고 진실된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 놓아야 하듯 대화를 하려면 먼저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야 한다. 물론 대화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완강히 거부할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화에 임할 때 내가 어떤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대화는 흘러갈 것이다. 잡담을 나눌 때는 굳이 어떤 대화의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대화의 기준을 갖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기준이다. 그건 그냥 상대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다. 결론을 내리면 이렇다. 대화 당사자인 두 사람 모두 같은 쇼를 즐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어떤 대화가 오갈지 간단히 미리 방법이나 요약을 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말센스 16.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자. 바로 사과하는 것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극좌파와 극우파, 남성 우월주의자와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백일 우월주의자와 유색인. 이들이 과연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오클라호마주 머스코지시에서 85년 전 태어난 한 흑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녀는 쌍둥이로 태어난 목사의 딸로 이름은 젤로 누후였다. 그녀는 마틴 루터 킹이 초대 회장을 역임한 시민운동 집단인 남부 그리스도교 지도회의에서 일하기 위해 1965년 아틀랜타시로 이사를 갔다. 젤로 누후는 킹 박사와 긴밀하게 협력했고 그의 아내인 코레타와도 친한 친구가 되었다. 젤로 누후는 아틀랜타 지역 병원들의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기 위해 힘써 일했고 그 결과 상처 입은 흑인 환자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흑인 보호시설로 이송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공로는 애틀란타의 시장이었던 이반 앨런 주니어에게 알려졌고 앨런은 그녀를 모델 시티즈 프로그램의 리더로 임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이끈 위대한 사회 캠페인의 한 부분으로 빈곤한 이웃의 환경을 개선하고 신세대 흑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젤로 누흐는 애틀랜타 지역의 모델 시티즈 리더로 활동하면서 서로 다른 5개의 공동체를 감독했는데 이 5 공동체 각각에는 의장이 있었다. 젤로 누흐가 일을 막 시작했을 때 앨런 시장은 그녀에게 의장 중 한 명이었던 켈빈 크레이그를 조심하라고 넌지시 일러주었다. 당시 크레이그는 백인 우월주의 집단인 KKK단 미국 지부의 최고 지도자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다. 젤로 누후는 수년 후 켈빈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했다. 한 남자가 제게 악수를 청하며 손 대신 손가락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을 때 이 사람이 크레이그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한 해 동안 젤로누흐와 켈빈은 인종 문제를 비롯한 온갖 주제에 대해 거의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랐으나 켈빈은 그녀의 사무실을 계속해서 찾아왔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앉아 친밀하면서도 존경 어린 태도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켈빈이 자신을 결코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젤로누흐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기에 그는 매우 신사적이었어요. 우리는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었죠. 제가 왜 계속 제 사무실을 찾아오시나요? 우리는 의견이 많이 다르잖아요? 라고 묻자 그가 하하하 클레이턴 부인 당신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그토록 자주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켈빈이 1968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KKK단을 떠난다고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는 앞으로 자신의 삶을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맞대고 설 수 있는 미국을 건설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렇듯 이 이야기도 사실은 보기보다 사정이 복잡하다. 크레이그는 결국 KK단에 재합류했다가 수년 후 다시 그만두기도 했다. 하지만 젤로누흐가 대화를 통해 그를 인종주의에서 벗어나도록 도왔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켈빈 자신도 자기가 태도를 바꾼 것이 그녀 덕이란 점을 인정했고 켈빈의 딸은 43년 후 젤로누흐를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왔다. 젤로누흐와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와 제 가족을 치료해 주셨으니까요. 젤로누흐는 켈빈의 딸에게 자신이 켈빈의 마음을 애써 바꾸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매우 사랑한다. 상대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배우려는 두 사람의 대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대화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또한 이 이야기는 서로 의견이 너무 달라 도저히 대화를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의 교훈이 된다. 흑인 여성과 백인 우월주의인 KK단의 수장조차 서로를 존중하면서 열린 태도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트럼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남성이나 채식 다이어트에 사로잡힌 여성과 대화를 나누는 것쯤은 아마도 식은 죽 먹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대화가 다른 대화보다 더 힘들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다. 어떤 주제들은 다루기 더 까다로우며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거나 감정을 상하게 할 위험성도 훨씬 높다.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이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몇 가지 검증된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생산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핵심 전략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그 5가지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 호기심 갖기. 첫 번째 요소인 호기심 갖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진실된 의도를 품는 것이다. 젤로누흐는 켈빈과 대화하면서 켈빈을 설득하거나 그의 잘못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켈빈이 그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는 욕구를 품었다. 2016년 CIA 비밀공작부 요원이었던 아마릴리스 폭스는 알자지라 방송국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일부 사람들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그녀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녀의 언급이 대화에 대해 배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폭스는 CIA 요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테러리스트나 극단주의자들과 어떻게 대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적의 무장을 해제하는 진정한 방법은 단 하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죠.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만큼 용감하다면 당신은 자신이 그들처럼 살았을 경우 그들과 같은 선택을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폭스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단지 상대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상대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그녀는 상대방의 가치를 형성한 문화와 사건, 관계들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과 같은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당신의 생각이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다. 2. 편견 검토하기. 폭스의 말에는 자기 자신의 편견을 검토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의 입장에 놓아보아야 한다. 내 자신의 편견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가 말하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끊임없이 판단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들에게 동의하는 것과는 다르다. 듣기의 목적은 1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와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상대에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매우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 우리는 상대의 정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실마리가 될 만한 어떤 단어를 들은 뒤 그 단어를 활용하여 상대를 특정한 집단 속에 분류해 넣는다. 우리는 한 집단에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다른 집단에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문제는 이런 종류의 분류 작업이 별로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부분적인 단서를 토대로 사람을 대강 분류하려는 심리는 후광 효과 또는 물 효과라고 칭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한 가지 측면을 받아들일 경우 그 사람의 다른 측면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만하고 호감 가는 사람으로 분류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단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일 뿐이다.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의 겉모습이나 의견, 지위 등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모든 측면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할 경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또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인상이 우락부락하다면 아예 다가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그런 편견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다. 모든 사람이 편견을 갖는다. 편견이라는 것이 모두 그릇된 것은 아니다. 편견이란 어느 정도까지는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다. 편견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잡한 세상을 보다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인종주의와 같은 편견은 결코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인종주의를 근절하기 바란다면 우리는 그 편견의 뿌리를 먼저 이해해야만 한다. 인종에 대한 편견은 그 인종에 관한 고정관념을 형성할 때, 즉 우리가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속한 인종의 모든 구성원들은 나쁘다라고 생각할 때 시작된다. 하지만 인종에 대해서만 그럴까? 우리 모두에게는 뿌리 깊은 지역 감정과 민족 감정이 있다. 그것은 모두 공동체 의식에 기반한다. 우리는 모두 한두 가지 이상의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며 자신의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계심은 생존 본능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과거사에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고정관념에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것들도 있고 새로 생겨나는 것들도 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고정관념의 발생 과정을 재현하는 데 성공한 바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언제든 고정관념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다. 성별로 생각해 볼 때 핑크색이 어울리는 쪽은 남자일까 여자일까? 당연히 여자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핑크색은 남성적인 것으로 간주됐다. 1918년에 발간된 레이디스 홈저널 6월호에는 부모들을 위한 다음과 같은 권고문이 실려 있다. 남자아이에게는 핑크색 옷을, 여자아이에게는 파란색 옷을 입히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핑크색은 더 확실하고 강한 색인 만큼 남자아이들에게 적합하고 파란색은 섬세하고 얌전한 색인 만큼 여자아이들에게 더 잘 어울리죠. 오늘날에는 분명 이와 정반대되는 고정관념이 더 우세하다. 물론 아이의 옷 색깔 같은 문제는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아주 사소한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다른 편견이나 고정관념 또한 이런 사소한 것들이 확장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편견은 편견이라고 인정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상대의 편견이든 나의 편견이든 편견은 그냥 한쪽으로 치워두는 것이다. 편견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세 번째, 존중하는 마음 갖기. 세 번째 제안은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다. 나는 존중이야말로 모든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의 초석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눌 때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가는 것보다 상대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려면 상대방을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봐야 한다. 의견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공감하는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것이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해 보라. 당신과 의견이 다른 유명 인사의 비디오를 보면서 공감 기술을 훈련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당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다.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닌 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목표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와 목표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도 없고 이해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물론 그 이유와 목표를 듣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고 욕이 나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사람도 한 명의 인간이다. 삶을 파괴하고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다만 그 방식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일 뿐이다. 만약 이런 나의 말에 공감하기가 힘들다면 당신 주변의 친한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가운데 당신이 진정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당신의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가운데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명 인사보다 더 불합리하고 막대먹고 치졸한 사람은 전혀 없는가? 어쩌면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그 유명 인사는 당신이 동의할 수 없는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보다는 덜 불합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당신은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를 이해하려고 했던 만큼 그 유명 인사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나는 나의 공감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운전을 활용하곤 한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 누군가가 내 앞으로 끼어들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때 내가 느끼는 첫 충동은 그들의 지적 능력이나 양육 환경을 깎아내리는 것이다. 가로 열고 가끔 큰 소리로 혼자 욕을 하기도 한다. 가로 닫고. 하지만 얼마 전부터 나는 그들이 왜 그토록 서두르는지, 왜 그토록 기분이 나쁜지 상상하려고 노력해왔다. 아, 훌륭한 태도입니다. 네, 운전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내가 쏟아내고 싶어하는 욕설들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했다. 아마도 안 좋은 하루를 보냈을 거야. 아마도 아이를 보려고 집에 서둘러 가는 중일 거야. 아마도 무슨 중요하고도 바쁜 일이 있었을 거야. 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내가 상상한 시나리오가 사실인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 연습의 요점은 다른 사람을 나처럼 일상의 도전들에 직면하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도록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내가 욕하곤 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항상 교통법규를 지켰는가? 나는 언제나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면서 운전을 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다른 사람을 이 복잡한 세상과 어려운 삶을 헤쳐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한 명의 인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훈련은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훈련은 다른 누가 아닌 내 자신에게 혜택을 가져다 준다. 당신이 상대를 먼저 존중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맞을 가능성보다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논점 유지하기. 내가 어려운 대화와 관련하여 해주고 싶은 네 번째 조언은 논점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던 도중 금기시되는 주제, 가로 열고 죽음이나 이혼, 인종 문제 같은 주제, 가로 닫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그 주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라. 농담을 던지거나 옆길로 새나가지 말라. 어려운 문제에 관한 대화는 불편한 경우가 많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특히 더 그렇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불만을 느끼면서 말을 돌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도망치는 것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훨씬 더 낫다. 정말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듣기만 하라. 당신이 상대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모든 대화가 공감이나 포옹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니 대화 과정을 그저 즐기려고 노력해보라. 5번째, 잘 마무리하기. 내가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모든 대화 상황에 해당되지만 어려운 대화 상황에 특히 잘 적용된다. 끝맺음을 잘하라는 것이 그것이다. 끝맺음을 잘한다는 것이 마지막에 멋진 말로 정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런 충동은 내려놓는 것이 좋다. 또 대화에 응해준 상대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 사람이 이제 막 만난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대화가 즐거웠다고 고맙다고 표현하라. 다른 누군가에게 정치나 종교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불편하고 겁나는 일일 수 있으므로 그들이 내준 시간과 그들이 보여준 개방성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친근하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화를 마무리 짓는다면 당신은 앞으로도 대화를 위한 훌륭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물론 당신이 이 5가지 제안을 항상 따르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될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당신이 완벽한 달변가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나 역시 그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대화의 기술은 사과에 관한 것이다. 언젠가 나는 남편과 경찰의 총기 사용권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가 며칠 동안 각방을 쓰기까지 했다. 하지만 잊지 말자. 감정은 성격상의 결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적인 동물이었다. 따라서 당신은 가끔씩 감정의 드라마에 굴복하기도 할 것이고 품고 있던 선한 의도를 잃어버리기도 할 것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리고 당신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입 밖에 냈다면 즉시 사과하라. 당신의 언급이 잘못됐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임을 인정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수를 과거에 남겨둔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대화는 가끔씩 통제 범위를 벗어나기도 한다. 그럴 때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화를 내기 시작한다. 이럴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 누군가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뿐이다. 사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과는 고통스럽고 어색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상대방은 고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연민 어린 반응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한다. 진정한 사과가 화해를 촉진시키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2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난다. 첫째는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시켜 준다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나 슬픔을 받아들이게 될 때, 상대방에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태도는 종종 상대의 무장을 해제시킨다. 사과를 받은 상대방은 당신을 더 이상 위협적으로 느끼지도 않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사람으로 간주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의 방어적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당신에 대한 용서를 준비한다. 어쩌면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과거의 기억까지 완전히 벗어던질 수도 있다. 2번째로 사과는 사과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려면 당신은 먼저 왜 그들의 기분이 상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은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하고 상대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도록 만든다.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사과를 통해서 그 일을 더 잘 해낼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사과라면 우리는 사과를 하기 위해 상대와의 대화 내용을 곰씹어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로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법이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가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화를 할 때 상대를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네, 이런 태도를 취하면 대화의 질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관계의 질도 향상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까지 나아질 거라고 저자는 확신한다고 썼습니다.
배려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 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배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기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가지고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